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벌써 중학생이 되었고 둘째 딸은 10살이 되었어요. 저는 아내와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29살에 결혼을 했어요. 당시 아내는 25살밖에 안 됐어요. 아내의 또래보다 비교적 빨리 결혼을 한 편이에요. 아내한테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처제도 저한테 무슨 결혼을 이렇게 빨리 하냐고 나랑 좀 더 놀다가 가야 되는데 형부한테 뺏겼다고 연성을 좀 샀죠. 저희 처갓집이 가족애가 다른 집들과는 좀 남다르긴 했는데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장모님과 쌍둥이 2 자매가 똘똘 뭉쳐 한 몸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결혼 선언을 했을 때 장모님이랑 처제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와이프를 빨리 데리고 온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아내가 기면증이라 병을 앓고 있었어요.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기면증은 시도 때도 없이 잠에 드는 병이에요. 밤에 충분한 잠을 잤는데도 낮에 졸음이 오는 그런 병이죠. 처음에는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잠이 많은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졸렸다며 잠에 잘 들었고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잠을 자곤 했으니까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오래되다 보니 결국 사고가 생겨 기면증이라는 병을 알게 되었죠. 한 번은 아내와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한테 갑자기 탄력 발작 증세가 와서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고꾸라진 적이 있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코까지 부러졌었죠.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기면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한 병이어서 아내나 제나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아내는 병원에 나오자마자 제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자기랑은 못 만날 것 같아. 내가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게 집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만 만나자, 우리. 라며 이별을 고하더라고요. 이 말에 처음에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병원에선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증세가 더 심해지면 항우울제도 같이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나? 하는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성보단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했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더 책임질게 라고 큰 소리를 쳤다가 나중에 무책임하게 헤어지자고 하면 그게 더 이 사람을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보름 동안 생각을 한 결과 이 사람이 없으면 제가 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아내를 내가 지켜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아내가 장모님과 처제한테는 기면증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엄마랑 동생이 걱정한다면서요. 그러다가 결혼 허락 받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장모님과 처제는 나중에야 제게 미안하고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네가 너무 빨리 채영을 데리고 가는 게 서운하기만 했었네. 근데 이런 뒷얘기가 있었는 줄은 몰랐어. 되려 내가 자네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정말 면목 없고 미안하네 라고 하였죠. 그리고 처제 또한 울면서 형부 미안해요. 우리 언니 책임져 준다고 해서 고마워요. 라고 했죠. 저는 이런 두 분에게 채영이 데리고 열심히 잘 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도 아내의 이런 사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워낙 열려있는 분들이라 저의 선택에 대해 존중은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이내 제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며 부부가 이런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도 좋은 모습 같다고 잘 살라고 응원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희는 축복 아래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집에서 살림을 하며 제 대조에 힘을 내주었습니다. 기면증 때문에 사회생활은 물론이요. 사람들 만나는 일까지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런 아내가 걱정이 돼 속으로 몇 번이나 울었지만 되려 아내는 이런저 위로하듯 오빠 비록 내가 완치는 안 되더라도 다 약 잘 챙겨 먹으면서 이겨낼 거야. 씩씩하게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울지 마라고 했어요. 이런 모습이가요 우면서도 대견하고 고맙고 그랬죠.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자마자 1년 만에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출산 소식은 저희 두 집 모두에게 경사나 다름없었고 아내가 아들을 케어하지 못하니
장모님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서 육아를 도맡아 해주셨어요. 장모님께 많이 죄송했지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전송해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던 중 저희 집에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저희 쌍둥이 처제가 아내를 뒤이어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남편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하긴 저체는 비혼주의라 남자친구도 없었거든요. 근데 일실이 됐길래 어떻게 된 일인가 들어보니 친구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그렇게 됐다는데 남편도 모르는 그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장모님한테 비밀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비밀이 있나요? 결국 처제의 임신 소식이 장모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처제는 장모님한테 그야말로 등짝 스매싱을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아이는 낳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빠 없이도 잘 키울 수 있다며 예전부터 결혼은 안 해도 애는 낳고 싶었다는데 조카인 저희 아들까지 보니 그 마음이 더 커졌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랑 빨리 병 가자며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셨다가 초음파 사진을 보곤 차마 그럴 수 없겠다며 아이를 낳으라고 하였어요. 그렇게 처제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예쁜 딸을 낳았어요. 저희 아들보다 2살이 어린 조카였죠. 저는 이런 조카딸에게 이모부로서 때론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조카딸을 보니 왜 남자들이 딸버버가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딸 욕실이 나 아내에게 둘째를 갖자고 했고 제 바람대로 아내가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시들이 닥치고 말았죠. 저희 딸이 6살이 되면서 아내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앓게 되었어요. 아내가 기면증 약을 오래 복용했는데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까지 복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아내를 힘들게 옥내고 있었어요. 아내는 어떻게든 숨으려고만 했고 아이들에게도 애정이 없는 사람이 되었죠. 오로지 저한테만 의지를 하며 저만 찾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장모에게 2아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장모님은 시골에 내려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테니 아내의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올라온다고 제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죠. 저는 이런 아내를 위해 한 달간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처제 또한 금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 자기 언니랑 같이 주말을 보내며 온 가족이 아내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그리고 너무 다행히도 1년이란 시간이 흐르니 아내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게 먼저 여보 우리 애들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애들 데리러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위대하다고 아내는 몸이 나으니 제일 먼저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했고 장모님이 계시는 나주로 저희 아들과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처제도 같이 가자고 했고 본인은 본인 차로 조카딸과 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차 2대를 가지고 나주로 향했고 아내는 1년 만에 아들과 딸을 품에 안아 보았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온 식구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바로 불러 주서방 이제 체령이 진짜 괜찮은 건가? 내가 같이 안 가도 되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모님께 네 이제는 우울증약 없이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더 신경 쓰면서 잘 챙길게요 장모님. 그동안 저희 애들 봐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제가 와이프 보살필게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언제라도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고 내가 자네한테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장모님 댁에 나와서 올라가겠다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희 애들들은 조카딸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아빠 차 타고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처제도 그럼 언니가 내 차 타고 가면 되겠다. 형부차가 크니까 애들끼리 뒤에서 놀라고 하고 언니는 나랑 같이 가라고 했죠. 그러니 아내가 졸린 눈을 하며 처제의 차를 뚫어져라 보는데 기면증 증세가 또 오는 듯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 처제가 언니 또 졸려온 것 같은데 형부 차 타고 가면 애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내 차 타고 조용히 자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장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가면서 좀 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제게 좀 찜찜한 말을 하는데 선잠이 들어 환각에 빠졌는지 여보 나 왜 저 차에 귀신이 타고 있는 것 같지? 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 말에 기분이 싸해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하니 아니야 나 그냥 체연차 타고 가면서 갈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이따가 보자
하며 차에 올라탔고 이따가 보자고 했던 이 말이 아내와 나는 마지막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와 처제가 탔던 경차가 화물트럭과 충돌을 하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지게 되었죠. 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눈앞에서 그런 사고를 당하는데 저는 몸이 움직이질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내가 했던 마지막 말이 맞았던 게 자동차 사고가 나는 차에는 귀신이 같이 탄다고 해요. 근데 아내가 봤던 게 진짜 귀신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 아내를 제 차에 태웠어야 했는데 이런 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장모님은 이런 제게 그게 왜 자네 탓이냐며 자네는 우리 딸한테 평생을 헌신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를 보듯 안아주셨습니다. 아내를 사고로 보내고 저는 제정신이 아니며 살았어요. 아이들 또한 엄마를 잃었다는 슬픔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 힘든 것밖엔 안 보여 애들을 감아줄 여력이 없었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할 따름이에요. 제가 한동안 회사까지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폐인처럼 지내며 힘들어 할 때 장모님은 조카 딸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챙겨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를 비롯해 새 아이들까지 챙겨주셨는데 한 1년 넘게 저희 집에 계셨죠. 저와 아들은 같은 방을 썼고 장모님도 제 딸과 조카 딸과 같은 방을 쓰면서 사셨어요. 장모님 말이 좁은 집이라도 이럴 때일수록 돌돌 뭉쳐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야심한 밤에 저는 화장실이 가고 싶어 잠에서 깼는데 아니니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헥헥거리는 소리와 함께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가 들렸죠. 저는 너무 놀라 화장실 문을 두들겼어요. 안에 누구냐고 했죠. 그러니 이내 소리가 멈췄고 장모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고 장모님,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하니 갑자기 저를 막 화장실 안으로 잡아당기더니 문을 잠궈버리는데 저한테 주서방, 내가 자네한테 한 가지 요구를 좀 하면 안 될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러니 장모님은 욕조 안으로 들어가 허리를 숙여 똘똘 뭉친 수건을 제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 새하얀 수건이 새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그 수건을 한번 보고 장모님을 쳐다봤어요. 이게 다 뭐냐고 했죠. 그러니 장모님은 손으로 제 입을 막으며 애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화장실에서 나와 아예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밖에 나오자마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죠. 그러니 이제는 내가 자네한테 솔직히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요? 했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네? 폐암 말기 환자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다리가 휘청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며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왜 장모님이 얼마 남지 않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며 고개를 있는 대로 저었죠. 그러니 장모님도 나도 믿고 싶지가 않네. 내 딸들 보낸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나까지 이렇게 데리고 간다니 우리 모녀가 전생에 아주 못된 짓을 했나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벌을 내릴 수가 없지라며 가슴을 내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래서 말인데 사위가 내 요구 좀 하나 들어줄 수 있겠나? 이 요구를 들어준다면 내 이름 앞으로 있는 집이랑 우리 둘째 딸 이름 앞으로 있는 집까지 자네한테 다 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대체 무슨 요구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자네가 조카 딸한테 아빠가 되어 줄 수 있다. 말로만 아빠가 아닌 호적으로 진짜 아빠 말이야. 이게 내 요구일세. 이제 나까지 저 세상 가게 되면 우리 채연이 딸을 누가 보살피겠다. 응,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장모님의 요구에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했고 망설이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조카 딸을 딸로 입양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아빠로서의 역할은 잘할지 용기가 나지 않았죠. 저희 애들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장모님은 제 손을 부여잡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내가 이렇게 빌면서 부탁 좀 할게. 이 노인네 마지막 소원 좀 들어주겠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장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와 장모님은 서로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노여워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며 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결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정은 장모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이었어요. 제가 연매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다가 장모님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는데 저의 아내 이야기였어요. 자네가 아픈 우리 딸한테도 이렇게 좋은 남편이 되어줬었는데 조카 딸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두렵고 걱정이 되던 마음이 사라지는 듯 했죠. 장모님 말씀대로 아팠던 저희 아내에게도 진실을 다하니 그 진실이 통한 것처럼 조카 딸에게도 제 진심을 다하면 제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조카 딸을 제 딸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눈을 감으시는 그날까지 옆에서 다 보살펴드리며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장모님의 장례 마지막 날 영정사진 앞에서 잠에 들었는데 그때 아내와 처제가 제 꿈에 나왔어요. 둘은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제 얼굴을 쳐다보는데 아주 밝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웃음에 모든 게 다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미안하다, 슬프다, 기쁘다 라는 모든 게요. 주변에서는 다들 저보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냐며 대단하다고들 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고 되려 지금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큰아들은 두 여동생들을 잘 보살피며 제가 집에 없을 때 저 대신 아빠 노릇도 하고 동생들을 잘 챙기고 있죠. 그리고 조카 딸, 아니 이제는 제 딸인 저희 둘째 딸도 막둥이 동생을 잘 챙기며 때론 엄마같이 지 오빠랑 동생에게 잔소리를 하곤 해요. 저한테도 술 많이 마시지 마라, 비타민 챙겨 먹어라 잡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너무 기특한 게 다들 본인 자리에서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톡톡히 하며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 또한 이런 토끼 같은 아이들 덕분에 슬퍼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 세 아이를 정말 잘 키워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아내랑 처제랑 장모님을 만났을 때 나 애들 열심히 키웠지? 처제랑 장모님을 만났을 때 다 애들 열심히 키웠지?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온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는 물륭한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